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코인 이지영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역시나 여러분들이 잠든 사이에 일어났었던 다양한 글로벌 뉴스들과요. 또 투자 시장의 분위기 가득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금요일 시장입니다. 비트코인이 여전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진 않은데요. 간밤 뉴욕 증시 역시도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일단 지금 시장 자체가 굉장히 위축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고요.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지표 보시면서 살펴보겠습니다. 뉴욕 3대 지수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네, 다우존스는 0.33% 또 한 번 하락했습니다. 나스닥 지수 역시도 하락했고요. S&P 500 지수도 하락했습니다. 종목별로 좀 살펴보자면은 테슬라가 어제 급락을 했습니다. 9%가량의 하락세를 보였고요. 실적 역시도 좋지 않게 나왔는데 매수 의견에서도 돌아선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경기 침체에 관한 우려감이 있었고요.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2년물 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는 소폭 조정세를 겪긴 했지만요. 여전히 시장에서 우려가 되는 부분들은 이러한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입니다. 자, 10년물과 2년물 간의 차이가 여전히 큰 폭으로 나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이러한 현상들은 언제나 경기 침체 상황에서만 일어났던 현상이기 때문에 투심을 위축시키는 데는 충분한 요인이 됐던 것 같습니다. 골드도 살짝 살펴보자면요. 골드는 보합권이었고요. 달러 인덱스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전반적인 지표들 보시더라도요. 이 지표의 분위기가 좋지 않다라는 거 포착되셨을 텐데요. 앞으로의 시간들은 조금 더 촉각을 곤두세워서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암호화폐 시세도 살펴보실 텐데요. 비트코인 3만 달러 선을 하회했습니다. 비트코인 시세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네, 비트코인 28,100달러 선입니다. 사실상 28,000달러 선도 좀 위태로운 모습이고요. 최근 들어서 이동평균선도 깨졌다라는 많은 분석가들의 의견이 나오면서 앞으로의 시세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은 건재할까요? 이더리움 시세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더리움은 그래도 그나마 비트코인 대비해서는 1,936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그래도 2,000달러 선을 하회하고 있긴 하지만요. 비트코인 대비해서는 그 하락폭이 조금은 제한적인 모습입니다. 알트코인 시세들도 살펴보실 텐데요. 자, 리플 같은 경우에는 간밤에도 크게 급락을 했습니다. 이제는 0.50달러 아래인 0.47달러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소송에 관련돼서는 계속해서 긍정적인 여론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요. 리플 시세는 그 여론을 따라가고 있지 않는 모습입니다. 다른 코인들도 살펴보겠습니다.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도 또 급락세를 면치 못했기 때문에요. 시총 하위로 좀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솔라나 역시도 최근의 상승폭을 그대로 반납한 모습이었습니다. 솔라나 22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전반적인 분위기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시세 살펴보셨고요. 오늘의 이슈들과 보다 디테일한 분석에 관해서는 제가 잠시 뒤에 앵커석에서 브리핑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잠시 뒤에서 앵커석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가자! 네, 오늘의 코인 매주 금요일 날 찾아오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 지역의 인사이트 시간 준비를 했는데요. 자, 지금 우리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 그리고 뉴욕 증시 역시도 시장 자체의 침체기가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 속에서 어떠한 투자 전략을 가지셔야 할지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보시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렇게 또 부캐로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요. 여전히 많은 분들께서 이 지역의 인사이트
사이트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들 남겨주고 계신데요. 여러분들의 의견들 이번 주도 역시나 적극적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오늘 이 지역의 인사이트 첫 번째 주제부터 한번 나눠볼 텐데요. 자, 오늘의 첫 번째 주제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주제는요. 네, 코인 상승을 가로막는 세 가지 요인에 관해서 오늘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3만 달러 선 위로 움직였었지만은 현재 구간에서는 2만 8천 달러 선도 조금은 위태로운 모습들이 포착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이런 시점에서 우린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야 할까요? 그리고 비트코인의 상승, 암호화폐 시장의 상승을 맞는 세 가지의 요인은 무엇일까요? 그 요인들을 우리가 파악하고 조금 더 대비할 수 있다면은 앞으로의 시장을 대응할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 요인들 하나하나 오늘 제가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거시경제의 역풍을 저희가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그 첫 번째 요인으로 제가 가지고 왔던 부분들이 역시나 거시경제에 관한 흐름들이었는데요. 자, 거시경제에 대한 리스크, 제일 첫 번째로 언급해드릴 리스크는 바로 연준의 베이지북입니다. 자, 이 화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연준의 페드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베이지북에 관해서 한번 읽어봤는데, 자, 이 베이지북 같은 경우에는 연준의 12개 관할 지역에서 정보를 수집해서 종합적으로 평가를 내리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베이지북이 발표되고 난 이후에 우리가 또 다음 주면은 금리 인상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에 관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 좀 활용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최근 베이지북이 발표가 됐는데 이게 약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자면요. 최근에 저희가 은행권 혼란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 은행권 혼란 속에서 대출에 관한 수요들이 조금 감소했다라는 게 이 베이지북의 포인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은행들의 뱅크런 사태는 무마가 되긴 했지만 이제 투자자들이 대출을 받기 위해서 은행권들 자체가 이러한 대출에 대한 규정을 조금 더 엄격하게 좀 까다롭게 내놓게 된 것이 그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자체에서는 이러한 대출에 관한 수요가 줄었고 실질적으로 대출을 하기가 쉽지 않아진 상황이다라고 한다면은 결과적으로는 올 연말에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라는 의견에 조금 도움을 주는 하나의 자료였습니다. 얼마 전에 FOMC 회의에서 페드에서도 경기 침체를 예상한다라는 발언을 했었죠. 그 발언 때문에 시장 자체가 침체기였는데 베이지북을 열어보니까 실제로 많은 통계를 통해서 대출에 대한 수요가 감소했다라는 거를 우리가 포착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부분에 관해서는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기 침체라는 두려움, 그리고 두 번째는 경기 침체라는 리스크, 그리고 여전히 은행 리스크가 남아있다라는 그 시점에서 연준이 공격적으로 단기적인 금리 인상은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좀 단기적인 호재, 이렇게 두 가지의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간밤에 뉴욕 증시 그리고 암호화폐 시세를 보자면은 일단은 경기 침체에 관한 것들이 조금 더 무게를 싣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시장의 유동성 자체가 줄어들었다는 부분들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영국의 CPI 지표입니다. 이 CPI 지표 역시도 발표가 됐는데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무려 10.1%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미국의 CPI 지표가 9%를 넘어갔을 때 시장 자체가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연준은 정말 큰 금리 인상을 감행을 했었죠.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미국 지표 다음으로 영국 지표를 조금 주의 깊게 보는데 영국의 CPI 지표가 10%를 넘어갔다라는 수치는 시장에 가히 충격을 줄만 했습니다. 이 부분을 연준도 당연히 의식을 하고 있을 테고요. 그리고 영국의 식품 물가가 45년 만에 최고치를 달성했다라고 하는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이 시장에 충분히 우려감을 줄 수 있는 사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관해서도 우리가 짚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역시나 장단기 금리의 역전 현상입니다.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가 다시 한 번 더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는 부분들이 왜 중요하냐면 역사적으로 시장에서 경기 침체가 왔었을 때 장단기 금리 현상, 역전 현상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춤하는 듯 싶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이 지표가 역전 현상이 극심화되고 있다는 부분들 때문에 시장에서는 많은 혼란
혼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종합을 해보자면은 암호화폐 시장은 피해갈 수 없는 거시경제에 관한 역풍을 맞고 있다라는 게 사실상 블룸버그 통신의 의견이었는데요. 저도 어느 정도는 좀 동의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한 내용을 좀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어제 스페이스 X의 그 로켓 발사를 보셨습니까? 저는 실시간으로 조금 보고 이렇게 화면에 캡처해 왔는데, 자, 이렇게 스페이스 X가 이벤트를 보이기도 했고, 여기 보이는 인물이 바로 일론 머스크입니다. 근데 일론 머스크라든지 테슬라의 주가가 암호화폐 시장에 아예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는 볼 수 없겠죠. 그런데 어제 이렇게 스페이스 X의 이벤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테슬라 주가가 실적에 관한 악화로 인해서 9% 급락했습니다. 자, 이 부분 역시도 어느 정도 면에서는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암호화폐 상승을 억누르는 요인으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암호화폐 시장을 침체시키는 세 가지 요인에 관해서 좀 저와 함께 다뤄보셨는데요. 그 이외에도 저희가 다양한 지표들을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는 온체인 지표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지영의 인사이트 두 번째 주제 바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주제는요. 네, 온체인 지표로 미리 보는 코인 가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안한 움직임이 포착됐다라고 합니다. 자, 이 부분에 관해서 오늘 자세히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체인 지표에 관해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많은 요청을 해주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한 주에 한 번은 꼭 다뤄드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사실 온체인 지표 순서를 매번 뒤쪽으로 빼놓다 보니까 항상 좀 급하게 마무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두 번째로 한번 앞당겨 봤습니다. 자, 온체인 지표상으로 사실은 조금 아쉬운 시그널들이 뜨고 있거든요. 자, 이 부분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좀 브리핑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글래스노드에서 먼저 표시했었던 온체인 지표를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이 지표 같은 경우에는 글래스노드가 사실 일주일 단위로 매번 리포트를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리포트를 꼭 확인을 하는 편인데, 자, 글래스노드 리포트가 사실은 비트코인이 3만 달러 선을 깨지기 이전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종합평은 이제 글래스노드 측에서는 그래도 좀 긍정적인 흐름으로 보고 있는 추세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글래스노드가 좀 우려했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에 해당하는 온체인 지표만 오늘은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관련해서 바로 브리핑을 좀 도와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이 지표 같은 경우에는 골드와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지표이거든요. 자, 최근 들어서 우리가 비트코인의 가격을 비교할 때 가장 많이 보는 지표가 바로 이 골드 지표, 그리고 한 가지 더 달러 인덱스 지표입니다. 골드와 달러 인덱스는 역상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골드는 안전 자산으로 취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면은 골드가 상승하는 경향을 보여주기도 하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 골드 가격이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익히 들으셨을 텐데, 그런데 비트코인 가격 역시도 그에 못지않게 상승을 했고요. 자, 이게 지금 보시면은 2020년도부터 또 2023년 최근까지의 지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바로 이 시점부터였습니다. 2022년도부터 이 골드와 비트코인의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거의 그 적중률, 상관관계 자체가 좀 90%가 넘는다라는 통계가 실제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렇다면은 이 색깔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갈색 선을 골드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파란색 선을 비트코인 프라이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시면은 굉장히 커플링 되어서 같이 가고 있다라는 게 보여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골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비트코인과의 또 상관관계를 가지게 된다라는 부분들을 글래스노드 측에서는 그렇다면 이제 비트코인에 관한 입지들,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투자자들의 시선들이 좀 골드와 비슷해졌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다라고 언급하기 했습니다. 실제로 골드의 가격과 비트코인의 가격이 같이 최근에는 많이 움직여졌기 때문에 앞으로의 골드의 시세를 조금 같이 참고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골드는 또 한 번 고점을 찍고 약간의 주춤하는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드 가격과 비슷하게 비트코인도 지금 다시 한 번 더 좀 횡보 중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골드 지표를 무시하지 않고 또 골드 지표를 함께 보는 보조 지표로 봐야
봐야 한다라는 또 그러한 의견들도 시장에는 많았습니다. 자, 골드 지표는 이렇게 넘어가 보도록 하고요. 제가 오늘 진짜 보여드리려고 했던 지표는 바로 이 지표입니다. 자, 이게 어떤 지표냐면은 이게 호들러 홀딩스 지표인데요. 자, 이 지표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최저점 이후에 무려 100% 이상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래된 동전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직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지금 가지고 온 지표 같은 경우에는 3개월 미만의 코인이 여전히 비트코인 보유 자산의 20%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지표인데 일반적으로 이런 사이클은 베어 사이클과 굉장히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자, 이게 어떤 이야기인지 제가 조금 풀어드리자면은 비트코인 보유 자산의 20% 미만이 단기 투자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머지 비율은 역시나 장기 투자자가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시장에서는 사실 시장이 정말로 불장으로 다가오려면은 시장 자체에 신규 참여자들이 많아야 합니다. 정말 내가 투자를 안 했던 내 옆집 언니 그리고 뭐 우리 엄마 아빠 또 우리 사촌 형, 사촌 동생 이런 사람들까지도 비트코인 암호화폐 관심을 가지고 계좌를 개설하고 새로운 지갑으로 시장에 참여를 한다면은 그것을 우리가 또 불장에 더 많은 또 활화산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다라고 보는데 지금 시장 자체는 상승을 하긴 했지만 신규 지갑, 단기 지갑이 증가하지는 않았다는 걸 나타내는 그러한 지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색깔로 이 그래프를 좀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보시면은 한 달에서 세 달 그리고 일주에서 한 달 사이에 있는 투자자분들이 많이 좀 집계가 되어 있는 게 포착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지금 새로운 투자자들이 들어오긴 했지만 여전히 장기 투자자들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장기 투자자들의 행동을 앞으로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건데 관련한 지표도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암호화폐 월간 거래량은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최근에 이 말튠이라는 분석가가 크립토컨트 퀵테이트를 통해서 지금 7년에서 10년 이상의 코인들이 거래소로 코인을 옮겼다. 이것은 좋은 신호가 아니다라고 트위터를 하면서 관련한 지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10년 동안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었던 투자자들이 거래소로 비트코인을 옮겼다, 즉 매도할 의사가 있다라는 것을 또 한번 반증할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조금은 적신호가 될 수 있다라는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아무래도 장기 투자자들은 오랜 기간 동안 이 암호화폐를 투자한 투자자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수익 매도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어느 정도의 물량을 매도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일단은 비중 자체를 줄이려는 의도로도 볼 수가 있고요. 앞으로의 시장 자체에 어느 정도의 적신호가 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장기 투자자들의 물량을 또 새로운 투자자라든지 또 기존에 있던 투자자분들이 그대로 다시 한번 받아줘야 하는 상황이 온 건데요. 역시나 이런 또 지표 발표와 함께 또 비트코인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부분들에서 이 지표의 좀 적중률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여드릴 지표가 있어서 가지고 왔는데 자, 오늘 또 보여드릴 지표 같은 경우에는 크립토 온체인에서 또 최근 들어서 이 지표를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 지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러한 7년에서 10년의 장기 투자자뿐만 아니라 최근에 18개월에서 2년 동안 보유했던 투자자, 그러니까 꽤 장기 투자자겠죠. 코인을 투자한 지 2년 정도 된 분들의 또 매도세가 포착이 됐다라는 거를 이제 크립토컨트에서는 이야기를 하면서 관련한 지표를 가지고 오기도 했습니다. 자, 정리를 조금 해보자면은 이제 7년에서 10년 동안 홀딩했던 비트코인 온체인이 이동을 했다. 역사적으로 좋은 신호는 아니다라는 그런 포착들이 있었고요. 그뿐만 아니라 18개월에서 2년 보유자의 비트코인 판매가 증가됐다라는 크립토컨트의 분석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 많은 투자자분들이 조금 불안감에 떨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러한 지표들이 실제로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서 표기가 되고 있다라는 분석들이 좀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활동량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암호화폐 월간 거래량을 나타내고 있는 지표인데요. 이 지표 역시도 최근 들어서 좀 급격하게 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일단 우리가 3월 달에는 이러한 거래량 자체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암호화폐
시장에 관한 거래량도 역시나 줄어들고 있다는 부분들 여러분들 포착해 볼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여전히 거래소에 관한 점유율은 바이낸스가 단연 1등을 달리고 있다는 부분들도 바이낸스는 아직 건재하다라는 부분들도 확인해 볼 수 있는 온체인 지표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오늘 온체인 지표 종합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시장에 불안감이 있다라는 게 그대로 좀 반영된 온체인 지표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시간 관계상 세 번째 주제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세 번째 주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지영 1세트 세 번째 주제는요. 네, 강대국의 세계 최초 암호화폐 규제법 제정과 브라질의 바이낸스 공격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영국에서 미카라는 암호화폐 제정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사실 이 법은 2020년도부터 발의가 됐었는데 이게 지금 2023년도에 와서 드디어 최종적으로 결판을 받고 또 이제 곧 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관해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트리거 그리고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볼 만한 포인트는 자, 이제 강대국 즉 유럽, EU에서 암호화폐 관련한 법안을 확정지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암호화폐 산업이 금융시장에서 인정을 받아오고 있고 그에 관련한 법들이 실질적으로 제정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자, 관련해서 조금 계속 브리핑을 도와드리자면요. 이 미카라는 법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라고 EU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유럽연합이 4월에 승인된 이 선진 경제 중에 가장 포괄적인 일련의 규칙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올바른 균형을 맞췄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의견도 많습니다. 특히나 바이낸스의 CEO인 자오창펑 같은 경우에는 EU에서 이러한 법안, 암호화폐에 관해서 명확한 규정을 내놓는 걸 환영한다라고 했습니다. 사실상 SEC에서는 조금 모호한 주장들, 미국 정부에서는 굉장히 모호한 규제들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EU의 이러한 명확한 규정이 오히려 더 낫다라는 그러한 의견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규칙들이 좀 들어와 있을까요? 그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 회사들은 적어도 한 EU의 회원국의 금융규제기관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암호화폐 관련한 사업을 하거나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는 그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식적으로 등록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 관해서 뭐 약간은 좀 번거로워지는 상황일 수 있지만 바이낸스 CEO인 자오창펑은 그런 규제에 관해서 충분히 받아들이고 그것을 이행할 준비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12개월부터 18개월 동안 비즈니스 조정을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해오겠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좀 비쳤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많은 또 댓글들로 생각을 남겨주시면 저도 한번 참고해 보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이 규칙 같은 경우에는 블록 내 암호화 서비스를 마케팅하고 운영하려는 모든 회사에 해당이 된다라고 합니다. 즉 거래소뿐만 아니라 관련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 역시도 EU 회원국 중에 한 군데에 꼭 관련해서 등록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데요. EU라는 그 나라들 안에서도 조금 더 법적으로 좀 느슨한 그러한 국가가 있을 테고 법적으로 타이트한 국가가 있을 텐데 이러한 부분들을 기업이 좀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는 좀 열린 법이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게 언제부터 실제로 시행이 될지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겠죠. 2024년 7월에 적용이 되기 시작을 할 것이고요. 이제 이 관련한 규제들에 관해서는 세부 사항들이 좀 있는데요. 그 세부 사항에 관해서는 지금 시간 관계상 제가 조금 알려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짧게 최근에 브라질 정부에서 바이낸스를 공격했다라는 헤드라인 하나만 좀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라질 검찰에서요. 바이낸스가 그 CFTC가 고소한 그러한 명목과 같은 이유로 불법적인 선물 거래를 또 한번
인용했다, 불법적인 선물 거래를 운영했다라는 이유로 고소를 했다라는 헤드라인 또 전해드렸는데요. 관련해서는 시간이 또 허락된다면 보다 자세히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재영의 인사이트 오늘 정말 열심히 저와 함께 달려보셨습니다. 자, 오늘 도움되는 시간이셨기를 바라고요. 자, 오늘의 투자 고지는 여러분들 하단에 있는 자막들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 다음 주에 더 좋은 그러한 소식들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